자, ERP 회계인사 컨설팅 시스템에 대해서 6번째 6강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이론 정리에 회계정보 처리, 계정별 처리에 부채, 또 자본까지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1장 재무회계 이해. 자, 부채. 자, 기업의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미래의 다른 기업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산도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듯이 부채도 동일합니다. 자, 유동부채란 재무상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채무로서 매입채무, 당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 법인세, 선수수익 등에 포함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선수금과 선수수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매입채무, 일상적인 상거래, 재고자산을 뜻하는 거죠. 상거래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에 발생되는 채무로 외상매입금,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죠. 채무와 지급어음, 재고자산의 거래에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플러스 지급어음이라고 써있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지급어음은 재고자산을 매입한 후 약소금을 지급하고 약정한 어음상에 기재된 날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증서에 대한 계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 등록할 때는 우리가 어음 등록 후 지급어음을 발행할 때는 어음 등록을 하겠죠. 받을 어음은 어음 등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는 발행하는 사람이 어음 등록을 하게 되겠죠. 또한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다시 말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매입채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배우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일 경우에만 쓰는 계정 과목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거래까지만 우리가 분계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외상자와 어음자를 쓰지 않는다. 매출채권 대신 미수금으로, 기타 채권의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대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연히 카드로 받는 경우는 다 외상으로 하게 돼요. 단 카드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외상이 아니고 재고 자산을 사고 팔고 했을 때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고자산이 아닌데 카드로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에서 유동부채 매입 채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외상매입금의 발생, 하나 상사의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그럼 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상품 50만 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50만 원. 현금 지급을 할 때는요, 외상으로 매입한 것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상계 처리되고 외상매입금에서 상계 처리가 되고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또한 외상매입금에도 발생에 대해서 하나 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차변의 상품 50만 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50만 원이죠. 왜? 재고자산이니까. 자, 재고자산이 아니면 이것이 미지급금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자, 외상매입금 발생,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런데 반품했답니다. 자, 내가 매상을 매입했는데 불량품에서 내가 반품을 했어요. 자, 그럼 외상매입금은 갚을 게 50만 원 있었는데 그만큼 반품했으니까 상계 처리해서 외상매입금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것이 매입 환출 및 애누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입금 3만원, 대변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3만원 이렇게 분개도 되지만 여러분들 실기할 때는 차변에 반품할 때 차변의 그냥 상품 마이너스 3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3만원이라고 분개해줘도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지급어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지급어음 발생, 지급어음이 발행할 때 발행. 서울상점으로부터 상품 2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만약에 상품이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는 암만 어음으로 발행해도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결돼서 지급어음이 결제됐어요. 내가 지금 이제 어음으로 지급했다가 그 어음이 만기가 돼서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나왔어요. 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당좌예금이죠.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이지만 내가 발행한 수표, 당점이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이다. 그래서 내가 I 당당 유동현 유동이라는 것은 I 당당 내가 발행한 수표 당정이 발행한 수표는 당자예금이고 유동현 유라고 하는 건 너죠. 유동점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점 그럼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유동현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I 당당 유동현 이렇게 보시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수표를 지금 발행했대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대변이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요 부채 증가였다가 부채 감소가 되면서 당자예금으로 발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급어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기 차입금. 만기가 1년 이내에 현금을 차입한 경우 단기 차입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만기가 1년 이내로 현금을 빌려준 경우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의 발생이라고 나왔죠? 자, 먼저 이 단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1년 이내면 단기, 1년이 넘어가면 장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발생이니까 거래처 서울상해 현금 250만 원을 10개월 조건으로 빌려줬대요. 빌려왔대요. 자, 그러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별의 현금이 되겠죠? 그 차별의 현금이 되겠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만약에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았다 했을 때는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또 이자 비용 그 3만 원이 또 들어가겠죠. 다시 정리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차변에 단기 차입금 250만 원이 상계 처리해서 차변에 가서 분개하고 또 차변에 이자 비용 3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다 갚았다 그랬으면 현금 253만 원으로 분개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 선수금. 자, 선수금이라는 것은 먼저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상품, 원재료 등의 매출을 위하여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시면 선수금 발생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한번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대변에 가서 분개가 이루어지겠죠. 매출 시 선수금 정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매출 계약한 상품 350만 원을 판매했대요. 그러면 저번에 50만 원 줬던 선수금은 내가 판매했으니까 상품 매출은 350만 원이 대변에 가겠지만 상품 매출이라는 건 뭡니까?
상품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게 상품 매출, 시가란 얘기죠.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죠. 매가, 시가라는 얘기예요. 자, 팔았는데 우리가 아까 선수금 먼저 받은 게 있었잖아요. 그럼 먼저 50만 원은 선수금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게 됐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300만 원 되겠죠. 만약에 일가루에 뭐 카드로 받았다. 내가 차감 잔액은 카드로 받았다고 했을 때 카드로 받아도 차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만 상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선수금에서는 좀 문제가 또 있는 게 나중에 결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단기 차입금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을 차입한 채무로서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채무다. 만약에 1년 이상이 이제 1년이 초과된 것은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미지급 비용도 부채예요. 그런데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이외에 모든 것을 내가 지급 못했을 때 요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주지만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는요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 계정이에요. 내가 만약에 결산 때까지 이자를 내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잘 지급했다가 11월과 12월에 두 달을 매달 10만 원씩 두 달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겠었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자 비용을 미지급 비용으로 결산 분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산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결산 때 비용 계정은 비용과 수익은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손익계산서는 다 백지예요. 어떤 회사건. 그래서 비용과 수익을 자산과 부채 계정으로 대체 분계하는 일부분으로서 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계정을 결산 때 비용을 그냥 놔두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 계정을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계정을 부채 계정으로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니까 내가 말하자면 내가 지급을 못했으니까 지급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고 내가 받는 입장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미수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미지급 비용 하나만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비용을 내가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부채 계정으로 대체해줘야 다음 연도에 내 장부상에서 갚아야 될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체 분계해 주는 것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선수금이라고 하는 말도 선수금은 또 부채, 선수수익도 부채입니다. 선수금은 먼저 받을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뭐 백화점의 상품권도 이것도 이제 선수금으로 같이 분기해줘요. 내가 말하자면 상품권을 내가 대형마트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후일에 인도한다. 그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수금, 옛날에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분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선수금으로 통일해서 분계가 됩니다. 그런데 선수 수익 부채는 뭐냐면 먼저 받은 수익 계정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11월 달에 6개월치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치 임대료를 먼저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12월 31일에 딱 됐어요. 결산이 되니까 내년에 6개월 치니까 앞에 광고는 11월, 12월에 2개월은 지나갔는데 6개월치 받았으니까 뒤에 4개월, 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먼저 임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비용과 수익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내가 20만 한 달에 100만이라고 그랬죠? 그 6개월치 100만을 미리 받은 거야. 11월 1일 날. 그러면 12월 31일 되니까 11월 1일서부터 11월 말일,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1월 달, 12월 달 200만 원은 경과가 되잖아요. 됐지만 400만 원은 미리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다음 연도에 우리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우리가 설정을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익 계정을 다음 연도
부채의 계정인 선수수익으로 대체 분기해 준다는 얘기죠. 왜? 먼저 받았어요. 내년 것까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 먼저 받은 것은 우리가 선수수익 계정 과목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00 중에서 200은 경과된 거니까 없어졌고요. 400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 내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체 분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수금 설명하면서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미지급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 이외에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재고자산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미지급 발생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사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얼마 200만 원, 그 대변에 미지급금 2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이것이 상품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외상매입금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외상자, 어음자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미지급금을 지급한 거야. 자, 위 컴퓨터의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미지급금은 부채 200만 원을 내가 지급 못했다가 내가 지급을 했어요. 그럼 미지급금 부채 증가였다가 차변에 가서 부채 감소로 만들어주면서 이게 대체 분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계 처리하는 거죠. 미지급금 200만 원을 차변에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200만 원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까와 동의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이것도 여러분들 꼭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일시적 예수액을 말하며 예수금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채무인 부채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납부 시 이를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금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잠깐 옆을 한번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이해력이 빠를 것 같습니다. 예수금과 선납세금, 우리 원천징수는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있는데 이 예수금은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우리 뭐 4대 보험 같은 거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걸 다 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떼는 것이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회사 입장에서 분개하는 게 예수금이고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하고 내가 받은 경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은행 같은 데에서 법인세 중간예금에서 먼저 낸 세금이 있잖아요. 먼저 낸 세금을 띄고 내가 나머지 거를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금은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월급 같은 거죠. 월급을 받으면서 떼는 세금이 다 예수금이고 선납세금은 꼭 두 가지만 알고 계세요. 법인세 중간연회배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세를 8월 30일까지 중간 예납액을 냅니다. 그것이 선납세금이고 또 하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때 내가 은행에다가 이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줬다 뺏지 않고 아예 14%를 떼고 나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떼고 받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선납세금이 되겠죠. 그 요 두 가지만 선납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소득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예수금, 법인세에 관련된 모든 세금은 선납세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금 발생과 한번 분개 한번 풀어보죠. 종업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만 6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차변에 월급을 주니까 차변에 급여가 되겠죠. 만약에 공장 생산 제조 공장장한테 지급할 때는 임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일용직은 잡급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급여를 주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래는 4대 보험까지 다 내겠죠. 4대 보험에는 산재보험서부터 시작되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니까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대신 건강보험료 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세금을 떼는 것이 예수금인데, 아까 4대 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지만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에는 장기보험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요 세 가지는 반은 누가 내주고 회사가 내주고 반은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세금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내주는 건 요 예수금을 납부할 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금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건 다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이제 비용, 수익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산재는 회사가 100% 부담해주만 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하지만 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개인만 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세금이 예수금이에요, 또한. 그래서 예수금을 6만 6천 원 띄고 그래서 현금 193만 4천 원만 월급을 준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예수금 6만 5천 원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납부할 때는 우리가 소득세, 지방세 납부할 때는 그대로 6만 5천 원 받았던 내가 잠시 받아둔 금액이에요. 이것은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다 국민연금 가서 국민연금 내고 이러지 못하니까 격리가 다 회사에서 보관해 월급 줄 때 세금 띄고 줬다가 세금 납부할 때 다음 달 10일 날 다 납부하죠. 그래서 매달 10일 날 납부할 때 이 예수금을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6만 6천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개인만 100% 내기 때문에 이건 회사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금만 그대로 가게 된 거죠. 6번 미지급 비용입니다. 일정 기간에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내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 때까지 지급을 못했어. 이것을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문제를 봤을 때 미지급 비용의 발생이라고 나왔죠. 12월 30일 결산을 현재 차입금이자 이자 비용이죠. 45만 원을 발생하였으나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대요. 아니면 만기일이 내년이 되면 뭐 내가 안 내더라도 내년에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더라도 이걸 이렇게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납부했다면 차변의 이자 비용 45만 원, 대변의 현금 45만 원이라고 분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발생은 12월 말까지 됐는데 아직 내가 지금 날짜가 내년 3월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지급 못한 게 아니고 내년 3월에 원금과 이자 약속한 날짜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는 내가 지급이 안 된 걸로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 계정인 미지급 비용으로 대체 분계해줬다가 이 미지급 비용이 내년 3월에 납부했다. 그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상계 처리하고 뭐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12월 31일이 되면 이렇게 비용과 수익은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성급병,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 나와 있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하는 채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말하자면 재고자산 이외에 발생하는 채무를 얘기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단기 발생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 이것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똑같이 다 부채지만 미지급 비용은 이것도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란 얘기죠. 자, 선수수익. 이것도 결산 때만 쓰여지는 거죠. 쓰여지는 거고.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기속 시기가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상
차기 이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 수익의 발생, 선수 수익의 계산 나왔죠? 한번 이제 수익의 발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발생을 봤으면 5월 1일 날 임대료 얼마?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48만 원, 임대료 48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5월 달서부터 1년까지니까 매달 4만 원씩이네요. 그리고 내년 4월 말일까지예요. 그런데 결산이 됐어요. 12월 말일 날 결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5월서부터 12월까지는 경과가 된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연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4만 원씩 4개월치는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16만 원이 내가 먼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이 48만 원 중에서 16만 원만 눌러온 거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자면 16만 원 말고 48번에서 16만 원 빼주니까 32만 원 경과분이죠. 근데 요거는 자동 분기가 때문에 우리가 결산 분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임대료 48만 원 중에서 경과된 건 32만 원 아니겠습니까? 왜? 경과된 거는 8개월이니까.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8개월이니까 32만 원이 경과가 된 거고 내년 1월부터 4월 말일까지가 4개월까지가 미경과분 16만 원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과분은 자동으로 분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차변의 임대료 32만 원, 대변의 소운익 32만 원으로 분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수익의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날짜는 12월 31일 결산인데 돈을 4개월치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임대료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는데 금액은 얼마? 32만 원은 아까 없어졌죠. 손익으로. 그 다음에 16만 원은 아직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임대료를 차변에 가서 16만 원만 분기해주고 요 16만 원이 미경과분이니까 요것을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분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비용도 부채, 선수 수익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은요, 이건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고요. 선수 수익은 수익의 여러분들 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수 수익의 이연이에요. 다음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기 거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서 비용의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비용의 예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채니까 요것은 다 마이너스죠. 부채는 자산은 플러스고요. 가수금,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인 가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자, 그래서 금액과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는 지출은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자산할 때 가지급금도 했듯이 요건 부채니까 한번 옆에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현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그 내역에 불분명함으로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내역이 확정되어 적합한 계정 과목이 과목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서 수령 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돈은 들어왔는데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이유는 알아. 그런데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증빙 서류가 들어올 때 그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가수금 발생, 부산에 출장 갔던 종업원에부터 내용 불명의 금액 50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대요. 그런데 요즘 통신이 발달돼서 돈 들어온 건 다 알죠. 하지만 경리는 내 앞에 영수증,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 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다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통 예금 통장은 들어왔지만 그 이유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 증빙 서류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잠시
계정 과목을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 50만 원을 처리했다가 가수금 정리라고 나왔죠. 그 부산에 출장 갔던 종업원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아, 이거 50만 원이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고 하고, 아, 이건 나머지 15만 원은 계약금 먼저 받은 겁니다. 라고 증빙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무순변에서 차변에서 없어지면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35만 원, 선수금 15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수금이 대변에 거 없애주고 가수금 정리할 때 차변에 가수금기 없어지니까 결론은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35만 원, 선수금 1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학계절액사한표에 요거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수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라고 나와 있죠. 비유동부채, 요거 사채. 자, 사채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차입한 채무로서 일반적으로 사채의 겉면에는 사채 액면가에 표시이자율, 이자 지급일의 상한일, 상환 방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에게 조건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한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사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의 일반 대중화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로서 사채 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지급하고 액면금액의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이자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채무이며 만기가 장기간인 것을 말한다. 사채는 유동이 아니에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1년 이상 거니까. 또한 사채는 자본총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채권의 1구자당 액면은 10,000원 이상으로 발행한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는 없고요. 나중에 뒤에서 자본의 주식을 발행할 때는 5,000원서부터 발행하고요. 사채는 10,000원서부터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채 발행해 봤을 때 사채의 발행 가격은 사채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과 시자용 이자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이자율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채를 우리가 발행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 발행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이 더 클 경우는 내가 사채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 발행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얼마요? 2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짜리인데 발행 가액은 150만 원을 발행했어. 그럼 나 50만 원만큼 내가 더 뭡니까? 발행가액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건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은 반대가 돼요. 요거는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똑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액면 발행입니다. 자, 사채 발행 볼게요. 사채 액면가 2억 원의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대금은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 예금하다. 상환기간은 5년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내가 차변에 사채를 발행하면서 2억짜리가 나가면서 당좌 예금으로 들어온 거네요. 보통 예금이 들어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이자 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25만원, 대변에 현금 25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사채를 상환한대요. 상환할 때는 그대로 우리가 사채 대변에 있던 거,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갚았으면 현금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이것도 상계 처리해서 다 없애주고 상환할 때는 사채 상환 손실, 차변이 모자랄 때는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때 그때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 자, 사채 발행입니다.
사채 액면가 총액 2억 원을 1억 8,50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 당좌 예금을 예금하다. 상환 기간은 5년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2억짜리를 1억 8,500만 원만 발행한 거야. 그럼 내가 적게 받은 거죠. 액면가는 더 크단 얘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대변이 아니고 차변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사채를 발행할 때는 대변에 2억 원이 나가면서 내가 돈 받은 건 1억 8,500만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이 모자르죠? 차변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위 사채 이자를 같이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자꾸 이제 1,500만 원씩 그 이자 비용만큼씩 조금씩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돼서 현금이 되는데 요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채 상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억짜리를 그대로 대변에 있던 사채를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으로 받은 거죠. 밑에 보시면 사채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익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차변에 기입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이 사채 이자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 문제 나올 때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사채 할증 발행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이란 할인 발행과 반대로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자율보다 높은 경우 사채 액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보시면 사채 발행, 사채 액면가 총액 얼마? 2억 원을 2억 2천에 발행했대요. 2억짜리를 내가 2억 2천 주고 발행했으니까 저한테는 이득이겠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채 이자는 할증 발행차금 그만큼 또 상계 처리해서 이자 사채 나갈 때 이자 비용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 상환도 사채 그대로 2억짜리 나가면서 현금을 했겠죠. 요 당고장 표시 나왔을 때 보시면 사채 액면가가 발행가액의 차익은 사채 할증 발행차금 대변에 기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채 발행비. 이 사채 발행비는 우리 주식 발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 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직접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재비용을 말하며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으로 인한 조달된 자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점에서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비용, 수수료 비용분이 나왔다. 수수료 비용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수수료 비용은 다 수수료 비용을 분기하면 안 돼요. 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익과 손실과 이익에서 우리가 가감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발생되면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체에 더해주고 만약 사채 발행비가 할증 발행체이 생겼을 때는 사채 할인비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충당부채라고 나왔죠. 자,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발생한 의무로서 지출이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 의무와 우발 채무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충당부채의 요건으로서 충당부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를 현재 의무화 존재한다.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된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은 이런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발생하는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 의무와 우발부채 중 우발부채는 갑작스러운 부채가 되겠죠.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충당부채의 종류라고 나왔죠.
충당부채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요 충당부채 인식 요건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요건에 대한 충족은 인식한다라고 나왔죠.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를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당부채 인식 요건입니다.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도 계획이나 그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나 이런 종류들이 많겠죠. 여기에 가번, 퇴직급의 충당부채, 장래 종업원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대비해서 설정한 부채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언제 이 사람이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항상 결산 때는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항상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의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가 다음 연도에 퇴직한다고 하면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대변에 설정되어 있으면 대선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퇴직금의 충당부채도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나왔죠. 하자 보증 충당부채 말 그대로입니다. 하자가 생긴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 조건인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보증 수리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면 1년간 뭐 보증해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퇴직급여 우리가 산출할 때는 갑자기 보시면 보겠지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여러분들 뭐 근로기준법에 또는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장금이 기타 노사 간의 계약에 따라서 종업원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기말 결산에 설정하는 일종의 준비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 기여형과 급여형이 있어요. 요 급여형은 DB형이고 기여형은 DC형이라고 하죠. 요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우리 그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일정 1년마다 우리가 보증회사에다가 이렇게 미리 갖다 놓겠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많습니다. 또한 확정 기회형도 이것은 퇴직급여로 분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정 급여형과 기여형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시고요. 퇴직금 추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간의 급여총액 나누기 3. 그다음 최근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월 달이다. 그러면 10월 달 퇴직한다. 그러면 10월, 9월, 8월 거, 3개월 거. 그 다음에 나누기 3. 그리고 연간 상여금액. 우리가 1년의 상여금액 나누기 12. 그래서 요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분의 근속연수. 5년 했다? 그러면 12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직금 추산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충당부채도 마찬가지로 자,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설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 괜찮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결산 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상계 처리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해주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퇴직분담부채 없애주고 나머지는 단기 비용인 퇴직급여로 분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돈을 주게 되면 항상 세금을 띄겠죠. 이 세금 띄는 게 다 예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앞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퇴직연금의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계약금을 체결하여 사회에 적립하는 제도로서 연금 적립 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확정급여형 DB형이죠. 연금 불입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산되는 확정기여형 DC형이 있는데, 확정기여형은 불입 시 퇴직급여로 처리하며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공식은 퇴직급여 추산액은 추산액, 추정해서 계산해 놓은 금액, 추계액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고요. 이제 자본 계정에 들어갈게요. 자, 자본이란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을 말하며 순자산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본은 기업에 조달한 자금이라 하여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산은 내 재산이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대변에 자본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자본이 타의 자본이냐 자의 자본이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이런 식으로 돼서 자산은 타의 자본과 자기 자본이죠. 자본을 더해서 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부채 자본으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자본에는 우리가 5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자본금,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본금 계정에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등으로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다 보통주 자본금으로 나옵니다. 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주의 금액으로 일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를 등으로 주석으로 기재된다. 세부 내용으로 기재한다라는 얘기죠. 이 자본에 대해서는 5가지가 나눠지겠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본의 분류 쭉 말씀을 드렸죠. 자본은 크게 주주와의 불입자본과 이익유보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입자본이란 주주로부터 납입받은 주식대금을 말하며 이익유보액은 당기순이익 중에서 기업 내에 유보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법인세에 이제 유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게요. 여기는 기초적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으로 분개하고요. 우선주 자본금은 그냥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별도 따로 나옵니다. 자본잉여금은요, 자본 거래에 발생하는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와 주식을 거래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여기에 반달, 우리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죠. 재무상태표는요. 이익잉여금은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서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나이키 회사다. 그럼 나이키의 주식을 팔거나 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을 칭하는 거고, 나이키 신발을 팔아서 내 재고자산을 팔아서 재고 유형 무형이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남은 돈은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자본 잉여금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이죠. 그래서 내가 자본 잉여금은 제주 감자 이렇게 외우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적립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해서 제주 감자라고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 제주 감자의 자본 잉여금의 반대말이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도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반대말이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반대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이렇게 배당 건설이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이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해사업 환산 손실, 해사업 환산 이익 요것들이 합쳐서 기타 포괄적 누계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지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 소익 누계액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매도 가능증권 처분손실,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서 자꾸 반복합니다. 요 기타 포괄적 누계액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은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는 간단하지만 매도 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고 처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잉여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차기이월 나와 있죠? 법정 적립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임의 적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본금은 여러분들 보셨던 자본주에서 일주당 액면가액이죠. 자, 그래서 자본금의 이익, 자본금이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부터 상법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법정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주식 발행이 나왔어요.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할 때만 액면가, 나머지 유가증권은 다 취득 금액이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할 때만 액면가로 분기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액면가액 발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주식에 2천 나온 거 나왔죠? 이건 당해 연도로 하겠습니다.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당해 연도 초에 액면가액 5천원의 주식을 만원에 액면가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5천원 곱하기 만원 계산해 주니까 5천만원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주식이 아니에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였었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내 주식을 사줬으니까 내 회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자의금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분기했다가 할인 발행가 여기 나와 있죠.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자, 당해연도 액면가액이 5천만 원짜리 주식 만주를 얼마에 5천만 원짜리를 4,500만 원에 발행했대요. 그럼 나는 내가 주식을 발행 5천만 원짜리인데 4,500밖에 안 들어왔으니 내가 500만 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겠죠. 그래서 이게 할인 발행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비용이 만약에 3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530이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수료 비용, 주식 발행비, 신주 발행비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초에 액면가가 5천만 원짜리죠. 5천 원에 만주니까 그 5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한 금액이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자본잉여금은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지만,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감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거래에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재평가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액면가 5천주, 5천원짜리 2만 주면 1억이네요. 당해연도라고 바꿀게요. 2019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1억 원짜리를 얼마에? 1억 4천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4천만 원 이득 받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4천만 원이 되겠죠. 다시 말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 내가 300만 원을 비용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어. 그러면 대변의 현금 300만 원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3,700만 원으로 바뀌어요. 주식 발행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못한다. 쓰지 않는다. 감자차익이란 기업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기업에 발생하는 주식을 매입 소각하거나 결성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감자시 감소한 자본금의 주금의 환급 또는 결성금 보존액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감자차손, 감자차익 똑같은 겁니다. 여기 결성금 4,500만 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5천만 원, 4천원만 원에 내가 손실 생긴 결승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 주식을 매입해서 내가 발행했던 내 회사의 주식을 내가 매입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괴된 게 차변에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차변에 우리가 자본금 5천만 원. 결손금은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죠?
결손금 없앨 수도 있고 내가 또 현금을 내가 또 임시로 지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금이 갈 수도 있고 결손금이 갈 수도 있고요. 2월 결손금이요. 그리고 나머지가 요쪽이 차변이 모자르면 감자차손, 대변이 모자르면 감자차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보시면 감자차익, 과거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 사업 축소 등으로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결손 보전에 중대한 금액이나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을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감자차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감자차손, 감자를 하는 방법 중 주식을 감자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액면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그 높은 만큼의 차이를 감자차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이 위에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버린 거예요. 내가 매입해서 내 주식을 취득해서 매입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고 매입해서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주식이에요. 자, 자본 조정에 여러분들 자본이란 원칙적으로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속하는 항목이나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경들에 분류하기 곤란한 항목은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나 자기주식, 감자차손, 자기처분손실 있죠? 자본조정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자본잉여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말이죠. 주식 할인 발행차금이란 주식을 액면가보다 할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익을 말한다. 자, 그래서 하나 주식의 당해 연도 주 액면가 5,000원짜리 얼마 15,000주의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당자에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짜리였었어요? 5,000원 곱하기 15,000원 해주니까 7,500만 원짜리를 5,000원 곱하기 4,000원 해줘서 15,000원 곱하기 4,000원 해줘서 6천만 원에 발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7,500만 원짜리를 6천만 원에 발행했으니 난 1,500만 원권 손해봤죠? 이것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취득하는 순이익의 일부가 사회에 유출되고 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 축적되어 발생된 잉여금을 말한다. 이 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금과 똑같이 또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도 얘기하죠. 구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익잉여금에서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금이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종류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익준비금이란 요건 좀 꼭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익준비금이란 법정적립금으로서 최소 법정적립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이 도달될 때까지 매 결산 시 금전배당, 현금배당의 10분의 1값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적립금으로 결손 보존과 자본 전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손해봤을 때 이 준비금이나 자본에 내가 대체할 때 요때만 이 준비금을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아닙니다. 현금배당을 내가 5천만 원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무조건 이익준비금으로 법정 최소액이라고 합니다. 이익준비금으로 현금배당의 10분의 1 값을 우리가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법정 적립금, 상법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임의적립비란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률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 정관이 있겠죠.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적립한 것으로서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적립금으로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등이 있다. 적극적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부채 감소를 하는 적립금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사업확장적립은 사업확장 적립금이고요. 소극적 적립금은 배당 평균 적립금과 결손 보전 적립금 이런 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미처분 이여금은 기업의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이익잉여금을 처분되지 않아
남아있는 이익이익입니다. 미처 이익은 다음 연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6번 배당금 나왔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일정 기간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주주에게 자본, 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배당금을 받을 경우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시간적 기준, 결산의 기준이란 얘기고, 배당 선언일, 배당 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적 기준, 실질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 의무일 이행이라고 나왔죠.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교부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배당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고요. 현금 배당은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뭐 이익준비금은 다 이익준비금하고 사업확정적립금은 사업확정적립금이라고 다 합니다. 말만 바뀌는 게 현금 배당을 미지급 배당금 지급하는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주식을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분개하죠. 하지만 배당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그 소유주의 주식이나 출자금에 따위에 투자 자산에 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았을 때 분배받은 배당금, 받는 사람은 배당금 수익, 주는 사람은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다음에는 회계정보 처리에 계정별 처리에서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재무상태표 계정까지 맞춰드렸고, 다음 우리 얘기할 때는 다음에서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